저는 한밭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현재 동료상담 팀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입니다. 제가 동료상담을 접하게 된 것은 2003년도였었어요. 처음에는 동료상담 교육을 한번 받아보라고 저한테 권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도대체 동료상담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 참여를 하게 됐죠. 그때 교육 과정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동료상담가라는 이름을 걸고 제가 활동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꼭 12년 된 것 같아요.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동료상담 교육 이후에 제가 평생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동료상담가라는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동료상담 교육을 받을 때 사실은 이제 그 관계 만들기라든가 뉘앵긋이라든가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탭이 있었어요. 그 탭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프로그램?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어떤 기초 과정에서 동료 상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나니까 심화 과정이라든가 장기 강좌라든가 리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순식간에 참여하면서 동료 상담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제가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중에서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산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이 섭외를 받고 나서 돌이켜 봤어요. 과연 내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근데 12년 전, 20년 전 그때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내가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는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료 상담을 택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되게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편견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질문에 자립생활 운동이나 이런 걸 해보셨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자립생활 운동이라고 칭하기는 좀 그래요. 제가 그냥 필드에서 운동권에 참여해서 활발하게 운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찾아서 느낄 수 있도록 선동했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대답인 것 같아요. 동료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립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동료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는 경험 공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료 상담을 하면서 가장 제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런 장애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너도 그런 일 있었어? 나도 그랬는데, 이 한마디로 경험을 나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는 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료 상담에서 또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대등한 관계잖아요. 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직 관계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저는 의존적이지 않는 관계를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이러다 보면 온전한 나만의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립생활에서는 정말 자기의 온전한 선택과 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는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동료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얻는 것이고 가장 강조되는 것은 대등한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불신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장애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활동이잖아요. 지역사회 생활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자, 누군가를 만나자 그러면 상담에 대한 두려움은 혹시나 상대방이 상담사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서 먼저 불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은 특히 또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껏 내 삶 속에서 혼자 선택하고 결정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게 옳은 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불신이 있는 거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다 정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받았던 억압이나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처음엔 두서없이 막 쏟아내기도 하지만 물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에 내가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존감이 증대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잘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불신의 벽도 동료 상담사로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왜 가장 빠르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공통의 이런 어떤 분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게 같다거나 취미가 같다거나 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어떤 공통된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 영화 좋아하는데 그러면 맞아 저도 좋아해요 이렇게 손뼉을 치잖아요. 이런 게 벌써 같은 어떤 공통된 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억압되었던 감정은 나의 경험, 먼저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 장애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편견이나 어떤 차별을 받아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셨냐고 하면 내가 극복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동료 상담을 하면서 지금 12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상담을 나가기 전에 꼭 그 말을 한 번씩 좀 되뇌이고 가거든요. 근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각각의 우리가 여기에도 여러 사람을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얼굴 표정이나 생김새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양과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듯이 모든 사람마다 어떤 한 가지 그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도 다 다르잖아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저도 시도 때도 없이 펄럭이는 제 마음 때문에 저도 저를 어떻게 제재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보지 않은 장애인분들은 그런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펄럭이는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자신을 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그때,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또 그러면서 장애는 진행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다 진행성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뭐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뭐 관절이 아프다, 그럼 계단 못 올라가면 어쨌든 그분도 장애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진행성인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장애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는 근육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진행성, 내일이 두렵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보조기를 신지 않고 목발을 짚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조기를 신고 목발을 짚어도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저는 진행성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 대신 웃음으로 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 동료 상담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었어요. 내 건강에 대한, 내 장애에 대한. 그런데 그래도 제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왜? 특히 장애인과 같은 어떤 그룹 내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제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장애인들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장애인과 혹은 지인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은 그분들이 나를 장애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문득문득 내뱉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료 상담을 하면서는 같이 농담을 해요. 등산 가자, 산에 가자. 그럼 나 장애 때문에 못 가는데 나 업고 갈 수 있어? 나는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인데 나를 산 꼭대기까지 업고 갈 자신이 있으면 내 앞에서 등산 가자고 말하고 산에 오르라고 말하라. 그런데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나를 정말 어떻게 보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하나 하면서 그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섭섭하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건강해야 그 사람도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동료 상담을 하면서 얻게 된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자립을 꿈꾸고 자립생활을 도전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처음에는 자립 전 절대 못해요.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도 전동 휠체어를 구비해 놓고 그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올 용기가 없었을 때 저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더 성공해서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어렵게 만나신 분들, 절대 자립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소장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자립을 시켰는데 저보다 밑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저를 딛고 국장님이 되시고 소장님이 되시고 팀장님이 되시고 다 그런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가끔은 물어봐요. 소장님 하고 싶지 않으세요?
팀장님 아니 국장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이 자리에서 끝까지 그냥 팀장으로만 존재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편하게 팀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선생님으로 대하면서 자립생활을 꿈꿀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자립시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가장 힘들었던 분이 시설에서 한 40년 계셨던 분이거든요. 본인은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부모님이 나가면 길에서 굶어 죽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직업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자립을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면서 내 자식은 왜 자립 안 시키고 시설에 두느냐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책임질 수 있으면 자립을 시키라고. 제가 아니 어머님도 책임을 못 져서 시설에 맡기신 분이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 그랬어요. 자립생활은 누군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는 거라고. 내가 옳고 그른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다시 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일주일 있다가 자립생활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어머님 허락이 떨어진과 동시에 시설 측에 얘기해서 데리고 나와서 장애 등급 다시 받고 활동 지원 다시 시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 체험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자립생활 이제 아파트 얻어서 나갈 거고요. 지금 다시 또 한 분 상담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님 설득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근데 50%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만나자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안 된다고 하시더니 먼저 전화 와서 도대체 자립생활이 뭔지 우리 딸이 왜 그렇게 시설에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올해 안에 그분 꼭 자립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분이 3년 걸려서 50% 성공했는데 앞으로 또 3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자립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을 설득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설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인들을 만나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들어가서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도 그쪽에서 만나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이제 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전면 대전 자립생활센터 이런 협의회 같은 데서 동료 상담가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거주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의 변화예요. 시설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3년을 제가 탈시설을 위해서 상담하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시설에 계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밥도 혼자 못 먹어, 옷도 혼자 못 입어, 말도 안 돼서 식당에 가면 식사 주문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립생활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이분이 할 수 없는 것만 본다. 하지만 저는 이분이 할 수 없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분의 장점과 강점. 옷을 못 입혀주면 옷을 입혀줄 수 있게 활동지원 선생님한테 내가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싶으니까 옷을 입혀주세요. 밥을 못 먹으면 시설에서 누가 밥 먹여주냐. 밥 못 먹는 장애인분들. 뭐 생활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먹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사회 나오면 활동보조 선생님이 다 해드립니다. 여기 편집. 활동보조가 아니고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다 해줍니다. 식당에 가서 밥 못 시킨다.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글씨 써서 나 이거 먹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 식당에서 말로 했다고 음식을 주고 글로 했다고 음식을 안 주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인들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도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을 못 움직이고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고 방해하는 그런 조건은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분의 장점과 강점만 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시설의 변화도 중요하고 뭐 지자체 아니면 자립생활협의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내가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립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자립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밖으로 나가면 비정상을 만드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정상인 막 이렇게 칭했잖아요. 비장애인들을. 그럼 장애인은 비정상인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 장애인들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기준의 벽과 언제까지 맞서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어쩌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보다는 집안에서 침대와 혼연일체가 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구센터는 특히 제가 천인수 소장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이 동료 상담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천인수 소장님의 그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천 소장님이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제가 꼭 가서 도움이 되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천윤수 소장님 역시 또 우리 김현주 국장님 역시 동료 상담에 대한 그 기대라든가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 상담가는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료 상담가가 씨를 뿌려주고 비닐하우스에 죽지 않도록 시들지 않도록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쳐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비닐하우스가 거추장스러워서 스스로 걷어내잖아요. 저 역시 천 소장님의 그런 그 자립생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쩌면 저도 소장님이 뿌려진 씨앗에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제가 그 거추장스러운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스스로 하나하나 나를 개척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상담가는 내비게이션처럼 정형화된 어떤 그런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로 스스로 그 비닐하우스를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동료 상담가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중해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 가지를 아마 적용해서 자기 삶을 개척한다면 누구나 다 동료 상담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훌륭한 동료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차이와 다름이 존중되고 나눔과 소통이 살아 숨쉬는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사회가 우리 곁에 오는 날까지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뛰고 싶습니다. 동료 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천 소장님과 김현주 국장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